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것 같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낡은 주택의 벽을 타고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 때쯤 박순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뒤척일 때마다 삐걱이는 낡은 침대 소리만이 이 집이 텅 비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죠. 할머니는 한동안 천장의 무늬를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들어와 아이들을 키워냈던 이 집의 천장 무늬는 이제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보다 공간을 가득 메운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느릿한 몸을 일으킨 할머니의 첫걸음은 언제나 거실의 낡은 자개장 앞으로 향했어요. 경첩이 닳아 열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모셔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드는 것이죠.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보리였어요. 보리야, 잘 잤어? 할머니는 사진 속 보리의 조그만 머리를 마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었어요. 대답 없는 사진에 말을 거는 일은 지난 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할머니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혼자 차리는 밥상머리에서도 재미없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도 할머니는 늘 보리의 사진을 곁에 두었죠. 사진 속 보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었지만 온기를 나눌 수 없는 차가운 종이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저미게 만들곤 했습니다. 휑한 거실에는 보리가 남긴 흔적이 곳곳에 유령처럼 남아 있었어요. 현관 옆 벽에는 목줄을 걸어두었던 낡은 못자국이, 소파 아래에는 보리가 가장 좋아했던 공이 굴러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먼지 쌓인 공간이 그대로였죠. 할머니는 그 무엇도 치우거나 바꾸지 못했어요. 마치 그 흔적들마저 지워버리면 보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쌀을 씻다가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라도 기적처럼 골목 어귀를 돌아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오는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골목길은 언제나 텅 비어 있거나 낯선 이웃들의 바쁜 발걸음으로 채워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쌀뜨물을 따라냈어요.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저 견뎌내야 하는 또 다른 날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또 무미건조한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문득 3년 전 그날의 풍경이 파도처럼 밀려와 부서지곤 했습니다. 유독 햇살이 따갑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던, 보리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3년 전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보리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리 역시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나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며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촐랑촐랑 걸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맛있는 냄새가 한데 뒤섞여 그들을 맞이했어요. 생선을 파는 상인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아주머니들의 높은 웃음소리, 고소한 기름에 지글지글 붙여지는 빈대떡 냄새까지 모든 것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리야. 사람들 많으니까 할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혹시나 보리가 인파에 휩쓸릴까 싶어 낡은 플라스틱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어요. 보리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죠. 할머니는 그런 보리의 모습이 귀여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거리로 살 시금치 한 단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좁은 시장 골목을 고개하듯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할머니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와 바로 귓가에서 울린 경적 소리에 할머니도 보리도 소스라치게 놀랐죠. 겁을 먹은 보리가 갑자기 길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튀어나갔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목줄 손잡이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여 낡고 사가버린 플라스틱이 순간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린 것이에요. 손에 남은 것은 고작해야 힘없이 늘어진 가죽끈 뿐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 보리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보리야, 안 돼. 할머니의 애타는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시금치 봉지를 내던지고 보리를 뒤쫓았지만 나이든 사람의 걸음이 겁에 질려 달아나는 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보리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 다리 사이로 사라져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쉰 목소리로 보리야, 우리 보리, 를 외치며 시장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죠. 몇몇 상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저 보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너무나도 넓고 복잡했어요. 수많은 갈래 길과 비슷비슷해 보이는 골목들 속에서 할머니는 결국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시장에 하나둘씩 불이 켜질 때까지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리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헤맸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의 애타는 부름에 대답하는 이 또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보리의 사진을 들고 동네 사진관으로 달려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수백 장 복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유모차에 전단지와 풀을 싣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전봇대, 아파트 게시판, 상점 유리문 등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리의 얼굴을 붙이고 다녔어요. 전단지에는 살해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서툰 글씨로 적어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과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거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유기견이 없는지 묻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으로 잠겨갔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전화 주셨잖아요. 아직 비슷한 아이는 안 들어왔어요. 라는 무심한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이웃들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함께 보리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기도 하고 끼니를 거르는 할머니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들의 걱정은 안타까운 동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셔야죠.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라는 위로 아닌 위로는 오히려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보리는 점점 잊혀갔습니다. 비바람에 낡고해진 전단지처럼 보리의 존재도 그렇게 세상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보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다 커서 멀리 떠나버린 자식들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던 할머니의 마지막 세상이자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할머니에게 보리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할머니 역시 더 이상 밖으로 나돌며 보리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죠.
그저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 속 보리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창밖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환했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른 새벽에 눈을 뜨고 여전히 서랍 속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굳건히 닫혀있던 마음의 댐에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긴 것과 같았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던 그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던 그 찰나의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보았다고 늙고 지친 눈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세상에 닮은 개가 어디 한둘이겠냐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속을 온통 부옇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흐렸어요. 할머니는 며칠째 계속된 무릎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만 했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이 시야에서 멀어졌지만 할머니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산책하는 개들의 모습을 좇고 있었어요. 작은 개, 큰 개, 하얀 개, 얼룩개. 그 어떤 개를 보아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그날 봤던 그 개만큼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동네를 지날 때였어요.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죠. 며칠 전 그 젊은이와 개를 보았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바보 같고 부질없는 미련일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류장 근처의 한 상점 앞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할머니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의 젊은 남자와 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조그만 흰 강아지.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의 어깨에 둘러매어진 낡은 기타 가방, 그리고 남자의 신발끈을 장난스럽게 물어뜯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며칠 전 스치듯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각도, 주인을 올려다보는 눈빛,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치는 모습까지. 기억 저편에 봉인해 두었던 보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승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내려야 해요. 기사 양반, 나 좀 내려줘요.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았지만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지나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는 무심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저게가 정말 보리라면 지금 이 버스를 놓치는 것은 어쩌면 보리를 다시 한번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마침내 다음 정류장에 버스가 서자마자 할머니는 거의 떠밀리듯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무릎도 잊은 채 왔던 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보리일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원래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 젊은 남자와 강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점 앞에도 골목 어귀에도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내가 정말 노망이 든 게야. 저렇게 급하게 뛰어올 게 뭐람. 자책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닮은 개일 뿐인데 늙은이의 헛된 그리움이 잠시 환상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병원 갈 시간도 이미 늦어버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몸만 고생시킨 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쩌면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였어요. 한편 그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막 잠이 깬 참이었어요. 밤샘 아르바이트와 새벽까지 이어진 음악 작업으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어지럽게 널린 악보와 컵라면, 용기들, 그리고 한쪽에 세워진 낡은 기타가 그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꿈을 쫓아 서울로 올라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수많은 오디션에 낙방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는 그의 시간을 좀먹고 있었죠. 지훈이 무거운 몸을 일으키자 침대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그만 흰 털 뭉치가 튀어나왔어요. 그의 유일한 가족, 반려견 럭키였습니다. 럭키는 잠이 덜 깬 주인의 얼굴을 연신 핥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죠. 알았어. 간지러워, 럭키. 지우는 피곤함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럭키의 따뜻한 체온과 반짝이는 눈동자는 지훈이 이 팍팍한 도시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위안이었어요. 지훈에게 럭키는 3년 전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도로변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서 녀석을 발견했죠. 흠뻑 젖은 채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던 작은 생명을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넉넉지 않았지만 지우는 망설임 없이 녀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럭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럭키는 지훈의 삶 그 자체가 되었어요. 지훈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 때면 럭키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었죠. 오디션에서 떨어져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는 날이면 녀석은 말없이 다가와 그의 눈물을 합쳐주곤 했습니다. 지훈은 럭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불안한 미래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럭키는 언제나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지우는 사료값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녀석 덕분에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옥탑방은 온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럭키가 없는 자신의 삶이란 것을. 자, 밥 먹자, 우리 강아지. 지우는 럭키의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부어주었어요. 럭키가 신나게 사료를 먹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경쾌하게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럭키에게 더 넓은 집과 더 맛있는 간식을 마음껏 사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의 일과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매일 오전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며칠 전 그개를 보았던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의식이 되어버렸죠. 할머니는 그 동네의 가장 큰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과 개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오늘도 허탕을 칠 것이라는 체념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어요. 이러한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경로당에 함께 다니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화투를 치던 순자 할머니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김 할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건 것이죠. 아니, 순자 언니, 요새 왜 통 경로당에 안 나와? 어디 편찮은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보리를 본 것 같아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 취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요새 입맛도 없고 해서 집에 좀 있었어. 입맛이 없긴 왜 없어. 그러다 큰일 나. 내일은 꼭 나와서 나랑 국수라도 한 그릇 해. 친구의 성화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친구와의 약속보다 혹시라도 놓칠지 모르는 그 젊은이와 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했죠.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보리를 잃어버렸을 때 더 필사적으로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이 어쩌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것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할머니는 이제 그 동네의 지리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빵집의 커피가 맛있는지, 어느 길고양이가 사람을 잘 따르는지까지 알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그토록 찾던 젊은 남자와 강아지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체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공원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강지우는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에서 처참하게 낙방하고 만 것이죠. 심사위원들은 그의 자작곡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음악에 진정성이 없네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듯한 평범한 멜로디군요. 라는 비수 같은 평가를 던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곡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어요. 모든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옥탑방에 돌아온 지훈을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역시나 럭키였어요. 럭키는 주인의 축 처진 어깨와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다리에 연신 몸을 비벼댔습니다. 괜찮아, 럭키. 나 괜찮아. 지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럭키를 끌어안았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죠. 자신의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산책하자. 이런 날은 집에 혼자 있으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이라는 것을 지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럭키의 목줄을 채우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딱히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에 제법 큰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럭키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주변을 뛰어다니며 연신 귀여운 재롱을 부렸죠. 멀리서 나뭇가지를 하나 물어와 지훈의 무릎에 툭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럭키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곁에는 언제나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럭키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공원 반대편 낡은 정자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이쪽을 향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러시지? 지우는 무심코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노인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날도 마지막으로 공원을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와 그의 품에 안긴 하얀 강아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너무 멀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토에이케이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그들이 사라져버릴까봐 소리 없는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흐릿했던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낡은 기타 가방, 그리고 남자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심장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마침내 10여 미터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다가갈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오른쪽 귀 뒤편 콩알만 한 크기의 희미한 갈색 점.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 점이 귀여워 수만 번도 더 쓰다듬어 주었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길에 기분이 좋은 듯 꼬리를 살랑이는 모습은 할머니가 기억하는 보리의 버릇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 꿈에 한번 나타나 주지도 않는 것이라고 원망하며 보냈던 3년의 세월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 아이는 자신의 온 세상이었던 보리가 분명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억누른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3년, 아니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할머니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젊은 남자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할머니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강아지의 동그란 뒤통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몇 걸음 더 다가가 마침내 그들의 바로 뒤에 섰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지난 3년간 목구멍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3년의 그리움과 애환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뭐 보리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고개를 번쩍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돌아보았죠. 강아지의 까만 눈동자가 할머니의 얼굴에 닿는 순간
녀석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오래된 기억 저편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녀석은 혼란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할머니와 자신의 주인인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강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강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인 경계심에 럭키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웠어요. 낯선 사람이 자신의 럭키에게 이상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경계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리 내 강아지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우리 보리.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럭키예요. 제가 키우는 개라고요. 지우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라도 앓는 노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깊고 간절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아지를 만져보려는 듯 했지만 지훈이 몸을 틀어 막아서자 이내 손을 거두었어요. 아니에요, 청년. 그 아이는 원래 내 강아지였어요. 이름은 보리고요. 3년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는 횡설수설 두서없이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붐비던 오일장,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그리고 힘없이 부서져 버린 목줄 손잡이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신의 품에 안긴 럭키가 이상할 정도로 낑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반응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럭키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여름 길 위에서였어요. 그때도 목줄은 없었고요. 아마 할머니가 잃어버린 개와 닮아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우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말도 안 되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할머니의 슬픈 눈빛에서 전해져 오는 미묘한 불안감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럭키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보리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말에 지훈은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 아이 아가였을 때 마당에서 놀다가 깨진 유리 조각에 왼쪽 뒷발을 베인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을 겁니다. 다른 곳은 안 돼요. 꼭 왼쪽 뒷발이어야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럭키의 왼쪽 뒷발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닐 거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그는 럭키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럭키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할머니의 애끓는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럭키의 왼쪽 뒷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럭키는 주인의 손길에 얌전히 발을 맡겼습니다. 지우는 빽빽하게 자란 발바닥 털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헤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뽀얀 발바닥 살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길쭉한 모양의 하얀 흉터 자국이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발바닥의 작은 흉터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증거가 그의 모든 부정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3년간 자신의 행운이자 전부였던 럭키가 사실은 눈앞에 이 할머니가 애타게 찾아 헤맨 볼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지우는 럭키의 왼쪽 뒷발을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희미한 흉터가 마치 거대한 낙인처럼 느껴졌죠. 아니야, 우연일 거야.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서늘한 진실의 감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년의 세월과 엇갈린 두 주인의 슬픔이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훈은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듯 황급히 럭키의 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정말로 럭키를, 아니, 이 아이를 빼앗길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가 그를 덮쳐왔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럭키의 목줄을 거의 잡아채다시피 하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저기요, 청년.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할머니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뛰다시피 공원을 빠져나왔고 골목길을 몇 개나 돌아 자신의 옥탑방이 보일 때까지 단 한순간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주인에게 끌려오던 럭키가 낑낑거렸지만 지금 지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홀로 남겨진 박순자 할머니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터질 것 같았던 심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 청년이 이대로 영영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다시는 보리를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3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더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한편 옥탑방으로 뛰어들어온 지우는 문을 닫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죠. 그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는 럭키를 바라보았어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의 반려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럭키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럭키 아니, 너 이름이 정말 보리야?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럭키는 주인의 말뜻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그의 불안한 기색을 느꼈는지 다가와 손등을 합쳐주었죠.
그 따뜻한 감촉에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럭키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3년 전 럭키를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여름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독 폭우가 거세게 쏟아졌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지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골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그곳에서 빗물에 잔뜩 젖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웅크리고 있었죠. 녀석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에 질려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의 손길에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가냘픈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처지와 상자 속 강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가운 도시에서 꿈 하나만 보고 버티고 있는 자신처럼 녀석 또한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녀석을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자신의 옷이 흙탕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온기가 오히려 지훈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자신의 유일한 식량이었던 참치 통조림을 열어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가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지쳐 잠이 든 녀석을 보며 지훈은 럭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또 자신 또한 이 작은 생명에게 행운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럭키는 정말로 지훈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 되어주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한 할머니의 잃어버린 슬픔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훈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텅 빈 집의 냉기에 온몸을 떨었어요. 오늘 공원에서 보리를 다시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은 이제 청년의 뒷모습과 함께 불안감이라는 잿빛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의 낡은 장롱을 열고 가장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커다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차마 버리지 못했던 보리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보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채워주었던 손가락 2개만 한 크기의 빨간색 아기 목걸이였습니다. 너무 작고 앙증맞아서 할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보리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할머니에게 아들 내외가 선물처럼 데려온 아이가 바로 보리였죠. 보리는 할머니의 삶에 다시 웃음과 활기를 가져다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가 잔뜩 나 있는 낡은 삑삑이 장난감도 꺼내보았어요. 보리가 유독 좋아해서 하루 종일 물고 다니느라 솜이 다 터져버린 장난감이었죠. 그때의 시끄럽지만 평화로웠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보리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처음으로 안자를 성공했던 날,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봄날,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평화로운 오후의 모습까지. 사진 속에서 할머니와 보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추억이, 이 깊은 유대감이 단지 닮은 개를 착각한 늙은이의 망상일 리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반드시 보리를 되찾아야만 했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의 잃어버린 세월이자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새 지우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럭키를 볼 때마다 공원에서 마주쳤던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난 3년간 남의 가족을 멋대로 빼앗아 기르고 있었던 셈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럭키를 순순히 보낼 수도 없었어요. 럭키는 이제 지훈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오늘 공원에서 그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지우는 다음 날 오후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밴드 동료인 혁수를 찾아갔습니다. 혁수는 허름한 지하 합주실에서 혼자 드럼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죠. 지훈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혁수는 연습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지훈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어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럭키를 똑 닮은 개를 3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왼쪽 뒷발의 흉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던 혁수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개라고 우기는 게 어디 있어.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데 그 흉터는 할머니가 말한 위치에 정말 똑같이 있었단 말이야. 지훈의 말에 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실용적인 그러나 차가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설령 그 할머니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쳐도 그래서 뭐 법적으로 따져봐. 3년 동안 너가 먹이고 재우고 병원 데려가면서 키웠잖아. 그럼 이제 너에게지 그게. 점유이탈물 횡령? 유기동물은 해당 사항 없을걸. 그냥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야. 다시는 그 공원에 가지 마. 친구의 현실적인 조언은 지훈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들었어요. 그래, 이대로 모르는 척하면 아무 문제 없이 예전처럼 럭키와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럴 수 없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강아지를 보리라고 부르던 할머니의 얼굴이, 그리고 그 목소리에 미묘하게 반응하던 럭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럭키를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결코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은 혁수의 조언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 할머니한테 너무 죄짓는 일이잖아. 참나, 너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도 있냐?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물러터져서 어떻게 살래? 정신 차려, 강지훈. 럭키 뺏기고 싶어? 혁수는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했지만 그의 방식은 지훈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었어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합주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떻게든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박순자 할머니 역시 지난밤을 뜬 눈으로 새웠어요. 이대로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죠. 기억과 흉터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만약 그 청년이 끝까지 자기 개라고 우긴다면 법적으로나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리를 처음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때의 기억이었죠. 어르신, 요즘은 동물 등록이 의무예요. 혹시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몸 안에 쌀알만한 칩을 심어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그때는 그저 의무라고 하니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신청했던 내장형 무선식 별장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집안의 서랍은 모조리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뭉치, 빛바랜 편지들, 각종 공과금 고지서 사이를 미친 듯이 파헤쳤어요. 손이 먼지로 새까맣게 변해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단 하나의 서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가방 안에서 마침내 할머니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비닐 파일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동물 등록증이라고 적힌 빳빳한 종이였어요. 거기에는 보리의 사진과 함께 박순자라는 보호자의 이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독립선 업문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리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 혁수의 말처럼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럭키가 정말로 그 할머니의 계보리라면 자신이 지난 3년간 누렸던 행복은 어쩌면 도둑질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는 이 끔찍한 의심을 끝내기 위해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럭키 가자. 병원 가자. 지우는 럭키에게 목줄을 채우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럭키는 산책을 가는 줄 알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죠. 지우는 그런 럭키의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예방접종 날짜 확인이라는 스스로에게도 어색한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어요.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고리를 끊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마침내 익숙한 동물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럭키를 잃게 될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굳은 표정으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동물병원 안은 특유의 약품 냄새와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겁에 질려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고양이, 다른 개를 보고 신나게 짖어대는 강아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보호자들로 대기실은 북적이고 있었죠. 강지우는 럭키를 꼭 끌어안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지나가던 대기 시간이 오늘따라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은 긴장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지훈 보호자님, 럭키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마침내 간호사의 호출에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인상 좋은 수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죠. 럭키, 오랜만이네. 오늘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 수의사의 친절한 물음에도 지우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그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핑계를 겨우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 그게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건강검진도 할 겸 혹시나 해서 내장칩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지훈의 어색한 말투에 수의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리더기를 집어들었어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가끔 칩이 몸 안에서 이동하거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럭키. 착하지. 수의사는 럭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리더기를 목덜미와 등 주변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를,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의 바람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리더기가 럭키의 왼쪽 어깨뼈 근처를 지나는 순간 삐빅하는 짧지만 명료한 기계음이 진료실의 정적을 갈랐어요. 소리와 함께 리더기의 작은 액정 화면에 15자리의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를 본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라, 칩이 등록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수의사는 별 생각 없이 컴퓨터에 리더기에 뜬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차마 그 화면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숙였어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들리는 발소리처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수의사가 의아하다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호자님 성함이 강지훈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그런데 동물 등록 시스템에는 보호자 성함이 박순자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소지도 이 근처가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박순자. 공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의 이름일 것이 틀림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흉터는 우연일 수 있어도 국가 전산망에 등록된 이 디지털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럭키는 자신의 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수의사는 당황한 지훈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유기동물을 습득했을 때의 절차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동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훈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였죠.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자신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는 럭키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럭키의 따뜻한 체온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지훈 보호자님? 일단 원보호자이신 박순자님께 연락을 드려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수의사의 말에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진실을 확인하러 온 순간 모든 선택권은 그의 손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그 시각 박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물 등록증을 찾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 구청에 가야 하나, 온갖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맞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자신이 동물병원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할머니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건넸죠. 다름이 아니라 박순자님이 등록하신 반려견 보리를 현재 저희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네. 잘못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원장은 차분하게 다른 보호자가 데려온 강아지의 내장칩을 스캔해 보니 할머니의 정보가 나왔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려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3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멈춰버렸던 할머니의 세상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찾았구나. 우리 볼이 정말로 찾았어. 할머니는 수화기를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는 지난 3년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희망과 감사가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의 통화는 짧고도 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강지우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감정이 조금 잦아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마음을 추스른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저 청년,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줄 수 있을까요? 와서 보리랑 같이 차라도 한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간절함과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힘겹게 네,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영문도 모른 채 편안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럭키가 있었죠. 지우는 이 아이를 럭키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럭키의 부드러운 털을 연신 쓰다듬었어요. 3년간 매일같이 만져왔던 그 감촉을 하나라도 더 기억 속에 새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낯선 동네로 접어들수록 지훈의 심장은 이별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추처럼 점점 더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조용한 동네의 골목길 끝에 위치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대문 앞에서 지훈은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과 럭키의 3년이라는 시간은 과거가 되고 할머니와 보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현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굳게 닫힌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박순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지훈이 아닌 그의 발치에 서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서 와요, 청년. 들어와. 할머니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오래된 나무와 햇볕이 섞인 듯한 포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의 뒤에 얌전히 서 있던 럭키, 아니 보리가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녀석은 마치 익숙한 냄새를 맡기라도 한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경계심이나 호기심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지훈과 할머니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리는 거실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낡은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을 킁킁거렸습니다. 그곳은 3년 전까지 보리의 물그릇과 밥그릇이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물그릇이 없자 보리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쳐다보며 마치 왜 물이 없어요?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훈 역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기억의 증거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안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보리가 쓰던 낡은 장난감들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자 보리는 그 안으로 코를 박고 냄새를 맡더니 이내 가장 낡고 해진 삑삑이 인형 하나를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물건을 정확하게 기억해낸 것이에요. 보리는 인형을 물고 지훈과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마치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은 두 사람의 마음을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보리는 할머니의 무릎과 지훈의 발치를 번갈아 오가며 눕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죠. 어색한 침묵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훈을 보며 원망이 아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보리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청년. 내가 사진으로만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네요. 그 말에 지훈은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더 빨리 알아보고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지훈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경쟁하듯 혹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 각자의 시간 속에 존재했던 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앙증맞았던 모습, 유치가 빠져 간지럽다며 할머니의 손가락을 깨물던 버릇, 처음으로 눈이 내리던 날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던 풍경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리움과 행복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지훈은 럭키 덕분에 암흑 같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음악에 대한 꿈이 좌절될 때마다 럭키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 주었는지, 생활비가 없어 하루 종일 라면만 먹던 시절, 럭키에게만큼은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어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서 럭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삶의 동반자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존재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보리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통해 이어진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된 특별한 인연이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대화의 끝에 할머니는 아주 어려운 부탁을 건넸습니다. 청년,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아는데 보리, 이제 나한테 보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강지훈의 옥탑방은 유난히 더 좁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지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고 싶다며 하루만 더 럭키와 함께 지내도 좋다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지훈에게
너무나도 행복하면서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곁을 떠나야 할 존재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지우는 불을 끈 채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자신의 옆에 누워 잠든 럭키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 새근새근 내쉬는 평온한 숨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자신의 옛 기억을 더듬던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녀석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깊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지우는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곳이 바로 녀석의 마음이 기억하는 진짜 집이었던 겁니다. 지우는 자신의 이기심과 럭키의 행복 사이에서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럭키를 데리고 멀리 이사 가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럭키가 자신에게 주었던 위로와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기에 할머니의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이상 빼앗을 수는 없었죠. 사랑이란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우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럭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럭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물이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그는 마지막 하루를 녀석에게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럭키를 데리고 밖으로 나섰죠.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닌 지난 3년의 추억을 더듬어가는 그들만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처음으로 기다려 훈련에 성공했던 지훈에게는 감격스러운 장소였죠. 그는 예전처럼 나뭇가지를 던졌고 럭키는 신나게 달려가 그것을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훈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씁쓸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은 지훈이 버스킹을 하던 홍대의 거리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럭키는 항상 지훈의 기타 케이스 옆에 얌전히 앉아 그를 지켜보곤 했죠.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치 마지막 관객인 럭키만을 위한 노래인 듯 가장 아끼는 자작곡을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럭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인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여행 코스는 해질녘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훈이 가장 힘들 때마다 럭키와 함께 찾았던 비밀스러운 장소였죠.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지훈은 럭키와 함께 강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필름처럼 되돌려 보았어요. 처음 만났던 날의 애처로움, 함께 살게 된 날의 기쁨,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수많은 밤들까지. 이 모든 기억이 이제 곧 과거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노을을 배경으로 럭키와 함께 찍는 마지막 사진을 남겼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어둠이 내리자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럭키를 데리고 천천히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는 결코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애견용품점에 들러 럭키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육포 간식과 새 목걸이를 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럭키와 눈을 맞추었어요. 럭키야,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알았지? 럭키는 그 말뜻을 이해할 리 없었지만 주인의 슬픈 목소리에 꼬리를 내리고 그의 얼굴을 연신 하차주었습니다. 지우는 럭키를 마지막으로 힘껏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듯이 그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말끔하게 빗질된 털과 새로 맨 목걸이를 하고 있는 보리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지훈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목줄을 할머니의 손에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어요. 목줄의 온기가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는 순간 3년의 시간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보리, 집에 왔어요. 지우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멍 하며 자신을 부르는 보리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그리고 청년, 잠깐만 하고 외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차마 멈춰 설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어두운 골목길의 모퉁이를 돌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박순자 할머니의 멈춰있던 세상은 마법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정막은 보리의 발소리와 꼬리치는 소리, 밥 먹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옆에서 곤히 잠든 보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보리를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황태국을 끓였고 보리는 그릇이 뚫어져라 머리를 받고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보리의 귀환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보리 아니야. 할머니, 정말 용케 찾았네. 축하해요. 라며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는 보리의 목줄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무릎 통증도 신기하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삶의 활기를 되찾자 아팠던 몸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보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삶 그 자체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쁨이 커져갈수록 마음 한편에는 젊은 청년 강지훈의 얼굴이 그늘처럼 드리워졌어요. 마지막 날 밤 보리를 보내주며 뒤돌아 울음을 삼키던 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훈 역시 자신만큼이나 보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3년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지훈에게 럭키와 함께한 3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빼앗아 온 것만 같은 죄책감과 그의 큰 희생에 대한 고마움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보리가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리는 예전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가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녀석 역시 지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의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여 강지훈의 연락처를 얻어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듯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예요, 청년. 보리 할머니. 그 말에 지훈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할머니는 혹시라도 그가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고맙다는 말이라도 꼭 하고 싶어서, 그리고 보리가 청년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이라도 한 끼 하지 않을래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우는 무척 당황했어요. 보리를 다시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동시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따뜻한 진심에 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낮은 목소리로 네, 할머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약속한 주말 저녁, 지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요란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보리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리는 꼬리가 빠져라 흔들며 지훈의 얼굴을 핥고 낑낑거리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죠. 지훈은 그런 보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얼굴을 부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할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훈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지훈의 곁에 꼭 붙어 있던 보리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발치로 다가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훈과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지훈은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는 자신을 잊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존재가 가장 행복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의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새로 쓰고 있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존재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내용의 곡이었죠. 할머니는 그의 노래를 조용히 들어주며 진짜 어른만이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잃어버린 반려견을 사이에 둔 어색한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지훈은 주말마다 할머니의 집을 찾아보리를 만났고 세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아픈 상처 위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